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엔이 일본을 불법 점거국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동해 한가운데에 매장된 얼음 유전을 일본 것이라 선언하며 동해의 이름까지 일본해로 못 받겠다는 막말을 했습니다. 역사상 초유의 자원 영토 도발이었죠. 일본 정부의 엄청난 로비로 모든 것이 일본의 손으로 넘어가려던 순간 대한민국의 반격이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지도 단 한 장에 일본의 추악함이 전부 드러났고 국제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을 불법 점거국으로 분류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이 50년 동안 움켜쥐고 있던 동해 자원을 단숨에 무너뜨린 한 장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한국이 아직도 동해라고 우긴다고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실무진 몇 명도 따라 웃었어요. 그 바다는 이미 100년 전에 정리된 문제였거든요. 국제수로기구 해도집에 일본해라고 박힌 게 1929년입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바뀐 적이 없었어요. 2025년 10월 도쿄 외무성 국제해양법국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하야시 켄타로 이 부서를 30년 넘게 거쳐온 국장이에요. 해양협정, 영토분쟁, 에너지 외교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문서가 없었습니다. 동해라는 이름 따위 한국이 아무리 떠들어도 국제지도에서 바뀐 적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죠. 책상 위에는 난카이 해구 MH21 프로젝트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6일, 일본이 세계 최초로 바다 및 얼음에서 가스를 뽑아 올린 기간이에요. 하루 평균 생산량 수천 세제곱미터. 미국도 캐나다도 해내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메탄 하이드레이트 분야에서 일본은 의심의 여지 없는 선두였죠. 그 사실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국장님, 울릉분지 자료철입니다. 젊은 직원이 낡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표지에는 2008년이라는 연도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경제성 낮음, 장기 검토 대상. 17년 전 우리가 내린 결론이었죠. 한국이 그 바다를 아무리 파봐야 돈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이거 보관할 필요 있나?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파쇄기 쪽으로 밀었어요. 버려. 낡은 이야기야. 기계가 윙윙거리며 종이를 삼켰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울릉분지 타령은 이제 완전히 끝난 줄 알았거든요. 점심 무렵 사토가 노트북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외무성에서 한국 언론을 전담 모니터링하는 사무관이에요. 30대 초반 꼼꼼하고 말수가 적은 친구였죠. 그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국장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프가 떴어요. 한국 언론과 정부 브리핑에서 동해와 얼음유전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빈도를 추적한 자료였습니다. 지난 3개월간 곡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뭐가 이상해? 평소 같으면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도 열고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조용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냄비 근성이지. 한국은 원래 그래. 확 끓었다가 금방 식어. 사토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찜찜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노트북을 닫지 않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번엔 패턴이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여론이 식으면 정부 발표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정부 브리핑이 먼저 사라졌어요. 마치 일부러 입을 다문 것처럼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저쪽 내부 사정이겠지. 선거철 아니면 예산 문제든. 사토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그의 우려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국이 조용해진 건 결국 포기의 징조라고 해석했거든요. 30년 동안 그들의 패턴을 봐왔으니까요. 사토, 걱정 마. 저쪽이 조용하면 우리한테 좋은 거야. 그가 물러난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빌딩 숲 너머로 바다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에는 그 해역의 지도가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일본해. 100년 넘게 국제지도에 박힌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동해를 외쳐도 바뀐 적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후 3시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장님, 총리실에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들고 왔어요. 봉인을 뜯자 한 장짜리 메모가 나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직인이 찍혀 있었죠. 에너지 안보를 명분으로 동해 전략을 재정비할 것.
울릉분지 포함. 저는 메모를 2번 읽었습니다. 총리실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건 이 문제가 단순한 외교 사안을 넘어섰다는 뜻이었어요. 다카이치 파벌은 최근 세를 급격히 넓히고 있었습니다. 강경 민족주의 노선을 밀어붙이는 그들에게 동해와 울릉분지는 좋은 카드였죠. 러시아와 중동발 에너지 위기 이후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은 어떤 강경책도 정당화시킬 수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총리실의 압박이 느껴졌어요. 이번 사안을 깔끔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무언의 명령이었죠. 하지만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조용해졌고 협정과 국제법은 우리 편이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보국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어요. 사토가 다시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죠. 국장님, 한국산업부 장관이 움직였습니다. 뭐? 오늘 아침 대부분의 일정을 취소하고 소규모 수행단만 데리고 출국했습니다. 목적지는 헤이그입니다. 헤이그.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수행원 3명, 비공개 동행자 포함 5명 이내. 언론 공개 없음. 일정 비공개. 단순 항해 방문 아닐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토가 고개를 저었어요. 항해 방문이면 기자들을 데려갔을 겁니다. 카메라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국내 여론에 먹히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비공개입니다. 뭔가 준비해온 게 있어요.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방 안 공기가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한국이 조용했던 이유가 포기가 아니라 다른 뭔가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3개월간의 침묵, 정부 브리핑의 갑작스러운 중단, 그리고 비공개 헤이그 출장. 국장님, 사토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침묵한 건 싸움을 포기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싸움터를 옮긴 거라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도쿄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헤이그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국제해양법 재판소, 에너지 분쟁, 해양 경계. 설마 한국이 정면으로 판을 뒤흔들 생각인 걸까요? 저는 그 가능성을 머리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한국은 늘 그랬어요. 소란을 피우다가 결국 물러났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파쇄기에 넣었던 울릉분지 보고서가 자꾸 떠올랐어요. 경제성 낮음이라고 적힌 그 문장이요. 17년 전 우리가 내린 결론이 정말 맞았던 걸까요? 한국이 그 바다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뭔가를 찾았다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내일이면 더 자세한 정보가 들어올 거였어요. 한국의 움직임이 뭐든 우리가 대응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협정은 우리 편이고 국제 지도에는 여전히 일본해라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폭풍전의 고요였다는 걸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국산업부 장관의 헤이그 출장 이후 외무성 내부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의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건물 전체에 퍼져 있었죠. 오전 10시 차관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하야시 국장, 지금 올라와. 야마모토 차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나오는 톤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챙겨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차관실 문을 열자 야마모토 차관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 외무성에서 35년을 버틴 노련한 관료였죠.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관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한국이 국제해양법 재판소와 유엔에 제출한 문서 목록이야. 어젯밤 우리 쪽 라인에서 입수했어.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울릉분지 단독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서, 해양경계 재검토 요청서. 예상했던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네 번째 항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레비아탄? 코드명이야. 부속 자료로 딸려 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저 탐사 장비 이름 아닙니까?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단순한 탐사 프로젝트명이려니 했지. 그런데 아니더군. 차관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비고란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AI 기반 3D 지층 스캔 데이터 탐사 일자. 2024년 5월 12일 울릉분지 수심 약 2000m 지점. 심장이 한 박자 느리게 뛰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국이 울릉분지 심해를 통째로 스캔했다는 뜻이야. 작년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AI 기반 미세 진동 스캔 기법. 우리 기술진도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 방식이었어요. 한국이 그걸 이미 현장에 적용했다는 건가요? 보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레비아탄이 단순 탐사 코드명이 아니라면 뒤에 뭐가 더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정보국에 별도 라인을 열어야 해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지시했어. 그런데 그보다 먼저 볼 게 있어. 그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흐릿한 이미지가 떠 있었어요. 헤이그에 있는 우리 정보원이 보내온 거야. 한국 대표단 자료 요약본 첫 장을 촬영했어. 회의실 밖에서 잠깐 테이블 위에 놓였을 때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울릉분지 심해 지층 단면도가 고해상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가스하이드레이트 분포도, 퇴적층 두께, 압력 데이터까지 놀라울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하단에 적힌 문장이 눈에 박혔어요. 추정 매장 에너지, 한국가스 수입량 30년분 상당. 30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기술진에게 검토시켰어. 데이터 자체는 신뢰할 수 있다고 해. 차관이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철을 꺼냈어요. 표지에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경제산업성 장기 에너지 백서야. 동해 가스하이드레이트 관련 부분이야.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익숙한 문구가 나왔어요. 경제성 불확실, 장기 검토 대상. 우리가 17년 전부터 써온 표현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같은 해역을 뭐라고 규정했는지 알아? 차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국가 에너지 안보 핵심이야. 우리가 검토 대상이라고 밀어둔 바다를 저쪽은 국가 전략의 중심에 놓은 거야.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같은 바다, 같은 자원. 그런데 완전히 다른 판단. 우리는 경제성이 없다고 치워뒀고 한국은 국가의 미래를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 차관이 창가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등이 굳어 보였어요. 너요? 그 지층 단면도 말이야. 우리가 예전에 비공개로 작성해둔 시추 자료와 비교해봤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기술진이 두 자료를 겹쳐봤어. 지층 곡선, 퇴적층 경계, 압력 변화 지점까지. 결과가 어떻습니까? 굴곡이 거의 일치해. 90% 이상. 방안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거든요. 일본이 예전에 울릉분지를 조사하고도 경제성 없다며 덮어뒀던 그 해역. 한국이 거기서 우리보다 더 발전된 기술로 데이터를 쌓아온 겁니다. 우리가 버린 땅에서 저쪽이 금맥을 찾은 꼴이었죠. 우리가 버린 바다에서 저쪽이 보물을 찾았다는 겁니까? 차관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무거웠어요. 정확히 그거야. 그리고 그 보물을 국제법정에 들고 간 거지. 저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17년 전 우리가 내린 결론. 경제성 낮음, 장기 검토 대상. 그 판단이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한국이 우리가 보지 못한 뭔가를 본 걸까요? 차관님, 이건 단순 자원 문제가 아닙니다. 알아. 한국이 이 데이터를 국제법정에 들고 갔다는 건 협정 자체를 흔들겠다는 뜻입니다. 중간선 원칙, 대륙봉 경계, 심지어 해역 명칭까지. 차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해. 저요? 헤이그로. 직접 확인하고 와.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헤이그 출장이라니. 상황이 그 정도로 급박해진 걸까요? 언제 출발합니까? 내일 아침 첫 비행기야. 긴급 여권과 외교 여권 둘 다 챙겨.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차관이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항공권과 숙소 예약 확인서가 들어있었어요. 이미 다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하야시.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협정을 방패로만 쓰던 시대가 끝날 수도 있어. 한국이 지금 들고 나온 건 자원만이 아니야.
우리가 100년 동안 유지해온 구조 자체를 건드리는 거야.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걸 숨기려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차관실을 나오면서 복도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축축했어요. 레비아탄.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사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무슨 일입니까? 안색이 안 좋으세요. 저는 대답 대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여권 2개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헤이그로 간다. 헤이그요? 갑자기요? 한국이 뭔가 들고 왔어.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거야. 사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레비아탄 말입니까? 알고 있었어? 이름만요. 한국 쪽 통신에서 몇 번 잡혔는데 단순 탐사 프로젝트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탐사가 아니라 전략이야. 저쪽이 그 바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완전히 잘못 읽었어. 사토가 뭔가 더 물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렸어요. 자세한 건 나도 아직 몰라. 가서 직접 봐야 해. 그날 밤 저는 짐을 꾸리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불빛들이 평소처럼 반짝였지만 어딘가 다르게 보였어요. 한국의 침묵이 포기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30년. 한국이 그 바다에서 찾아낸 에너지의 규모. 90%. 우리 비공개 자료와 일치하는 지층 데이터. 2024년 5월 12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완료된 심해 스캔.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 판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협정과 관례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일 아침 6시 50분, 하네다발 암스테르담 경유 헤이그행. 레비아탄. 성경에 나오는 바다 괴물의 이름이었죠. 한국이 왜 그 이름을 붙였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헤이그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환승해 스키폴 공항을 빠져나오니 네덜란드 특유의 흐린 하늘이 펼쳐졌어요. 택시를 타고 1시간쯤 달리자 평화궁의 첨탑이 보였습니다. 붉은 벽돌과 화강암으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이었죠.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함께 있는 곳이에요. VIP 출입증을 목에 걸고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국제해양법국장이라는 직함이 적힌 명찰이었어요. 경비원이 고개를 숙이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도서관 지하 열람실에 있습니다. 지하라는 말에 살짝 의아했어요. 보통 중요한 회의는 본관 회의실에서 열리거든요. 저는 계단을 내려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가 좁고 조명이 어두웠어요. 오래된 문서 냄새가 났습니다. 열람실 문을 열자 예상과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테이블 위에 해저 지질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노트북 세대가 켜져 있었고 벽면에는 프로젝터로 데이터가 투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고작 4명뿐이었어요. 도쿄에서 출발할 때 예상했던 대규모 법률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야시 국장님. 한국어로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산업부 에너지해양전략국 과장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가 옆에 서 있는 남자를 소개했어요. 이쪽은 윤선우 박사님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시고 울릉분지 탐사를 25년째 이끌고 계세요. 윤선우라는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낡은 트위드 재킷에 주름진 셔츠. 관료라기보다는 대학 교수 같은 인상이었죠. 하지만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이 거칠다는 걸 느꼈습니다. 책상에만 앉아있던 사람의 손이 아니었어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윤선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긴장했어요. 한국 측이 뭘 보여주려는 건지,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했습니다. 기선을 뺏기면 안 됐으니까요. 레비아탄에 대해 들으셨죠?
김혜린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코드명 정도는요? 그럼 처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녀가 프로젝터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벽면에 오래된 흑백 사진이 떴어요. 작은 배 한 척이 파도 위에 떠 있었습니다. 1998년입니다. 울릉분지 해저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 존재를 암시하는 첫 신호가 잡힌 해예요. 저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배가 낡아 보였어요. 장비도 허술했고요. 저 배로 탐사를 했다고요? 네. 예산이 없었거든요. 정부 지원은 거의 없었고 연구원들이 사비를 털어서 움직였습니다. 윤선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저 배에 탔었어요. 28살 때였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틀 내내 토하면서 버텼죠. 그가 슬쩍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어요. 김혜린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2007년 UBGH1 탐사, 2010년 UBGH2 탐사. 시추코어 사진과 지층 분석 데이터가 시간순으로 나열되어 있었어요. 20년 동안 탐사정 10개 이상을 뚫었습니다. 목표 구역은 약 3,000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5배 정도예요. 숫자가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일본 자료와 비교하고 있었어요. 우리 전략 문서에서 울릉분지는 어떻게 다뤄졌던가? 난카이 해구 페이지 옆에 작은 점 하나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비고란에는 한국 관할, 경제성 불확실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그게 전부였어요. 우리는 그 바다를 진지하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2024년 5월. 김혜린이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수중 드론의 3D 모델링 영상이 나왔습니다. 레비아탄 드론이 울릉분지심에 2000m에서 AI 기반 지층 스캔을 완료했습니다. 운용기간 12개월, 수집된 데이터 용량 수백 테라바이트. 영상 속에서 드론이 해저를 훑고 있었어요. 지층 단면이 실시간으로 그려졌습니다. 가스하이드레이트 분포가 색깔로 표시됐고요. 정밀도가 놀라웠습니다. 이 기술은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윤선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일본 분들도 연구 중이시죠? AI 미세 진동 스캔. 우리가 먼저 현장에 적용했을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시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20년 동안 이 바다에 얼마를 쏟아부으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혜린이 대답했어요. 누적 예산 2천억 원 이상입니다. 장비 개발, 인력 양성, 현장 운용까지 합치면요. 2천억 원. 일본 기준으로도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규모를 생각하면 더더욱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질문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외교관이 상대국에게 던질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윤선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테이블 위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 사진 보이시죠? 녹슨 장비 더미가 찍혀 있었습니다. 해변에 버려진 것처럼 보였어요. 일본 탐사팀이 철수하면서 남기고 간 겁니다. 90년대 초반이었어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셨나 봐요. 저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연구원들이 저 장비를 주워다가 고쳤습니다. 부품이 없어서 직접 깎아 만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국식 탐사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버려진 걸 주워서 시작했습니다. 그게 25년 전이에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일본이 버린 장비로 한국이 시스템을 만들었다니. 그 사실이 묘하게 목을 조였습니다. 김혜린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전략 문서의 한 페이지였어요. 우리는 울릉분지를 단순한 자원 매장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녀가 문장을 읽었습니다. 에너지, 환경, 해양 이름까지 묶인 전략 거점. 그게 우리의 정의예요. 에너지, 환경, 이름.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자원만 봤어요. 한국은 그 이상을 봤던 겁니다. 하야시 국장님. 윤선우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여쭤볼게요. 일본은 이 바다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일본 전략 지도가 떠올랐어요. 난카이 해구는 크게, 울릉분지는 작은 점으로. 우리에게 그 바다는 빈칸이었습니다. 진지하게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아직 검토 중입니다.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저도 알았어요. 상대도 알았을 겁니다. 열람실을 나오면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가 더 어둡게 느껴졌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윤선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버려진 걸 주워서 시작했습니다.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어요. 우리가 버린 바다에서, 우리가 버린 장비로 한국은 25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법정에 서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헤이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자원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 바다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는가? 누가 이 바다에 시간과 돈과 사람을 쏟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승패를 가를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답은 일본 쪽에 없었습니다. 첫 공개 변론은 이틀 뒤에 열렸습니다. 평화궁 본관 대회의실이었어요. 천장이 높고 벽면에는 각국 기증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졌죠.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관 21명이 반원형 탁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 앞에 일본 측과 한국 측 대표단이 마주보고 자리했습니다. 저는 일본 측 수석 대표 자격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마이크가 제 목소리를 증폭시켰어요. 긴장을 숨기려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본은 오늘 동해, 아니 일본의 해역의 자원과 경계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벽면 대형 스크린에 지도가 떴어요. 난카이 해구, 동해, 울릉 분지가 하나로 연결된 일본의 전략 지도였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해역이 일본 열도를 감싸듯 펼쳐져 있었죠.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이 해역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난카이 해구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 생산 시험에 성공했고 동해 해저 지질 조사에도 참여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중간선 원칙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해양법에 따른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 울릉 분지 해역의 약 80%가 일본 측 관할에 포함됩니다. 이는 객관적인 지리적 계산의 결과입니다. 80%. 그 숫자를 강조했어요. 법률팀이 준비한 그래픽이 화면에 떴습니다. 해역을 둘로 나눈 선이 울릉도 가까이까지 내려와 있었죠. 따라서 일본은 울릉 분지를 일본의 장기 에너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 자원으로 규정합니다. 이 해역의 개발권은 국제법에 따라 일본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법률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논리적이고 명확한 발표였다는 뜻이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간선 원칙은 국제해양법의 기본이었으니까요. 한국 측 발언 순서가 왔습니다. 김혜린이 발언대에 섰어요. 어제 지하 열람실에서 봤던 그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 여러분. 그녀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뜬 건 지도가 아니었어요. 사람들 사진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동해 연안에서 살아가는 어민들입니다. 강원도, 경상북도, 울릉도. 약 10만 명이 이 바다의 생계를 의지하고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관 몇 명이 사진을 주시했어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산물 소비가 급감했고 어장 경제 피해는 수천억 원에 달했어요. 아직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프가 나왔어요. 후쿠시마 이후 동해 연안 수산물 가격 하락, 어선 폐업률 증가, 젊은 층 이탈. 울릉 분지 개발은 단순한 자원 채굴이 아닙니다. 김혜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이 바다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은 울릉 분지를 에너지, 환경, 그리고 이름까지 묶인 전략 거점으로 봅니다. 이름.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자원 분쟁에서 왜 이름이 나오는 걸까요?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국이 계획 중인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성도였어요. 울릉 분지 주변에 센서 노드가 촘촘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울릉 분지 개발과 동시에 환경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해저 생태계 변화, 오염 물질 확산, 지질 안정성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할 거예요. 자원을 가져가되 바다를 망가뜨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재판관 한 명이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다른 재판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원과 경계만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사람과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프레임이 달랐습니다. 김혜린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지도가 나왔어요. 조선시대 고지도였습니다. 동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이 바다는 한국에서 2000년 넘게 동해로 불려왔습니다. 일본해라는 이름은 일본 제국주의 시기에 국제사회에 퍼진 명칭이에요.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몇몇 재판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국제수로기구와 유엔 지명 규범은 인접국가 간 해역 이름을 병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다는 여전히 대부분의 국제지도에서 일본해로만 표기되어 있어요. 김혜린이 발언대 앞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번 재판에서 울릉분지 개발권과 함께 해역 명칭의 정상화도 요청합니다. 자원만이 아니라 이 바다의 정체성을 되찾고 싶습니다. 발언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우리는 숫자와 법조문을 들고 왔는데 한국은 사람과 역사와 이름을 들고 왔습니다. 같은 바다를 두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재판장이 기침을 했습니다. 양측의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검토 후 다음 일정을 공지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커피가 필요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거든요. 복도를 걷는데 옆에서 우리 법률팀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발표 잘하셨습니다. 중간선 논리가 명확했어요. 고마워요. 대답은 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휴게실에 들어서자 창가에 김혜린이 서 있었어요.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가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인사를 했죠.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반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종이컵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자원, 그들은 의미. 그 대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중간선 원칙. 80%. 객관적 계산. 우리가 내세운 논리는 그랬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한국은 어민 10만 명을 이야기했습니다. 후쿠시마 이후의 고통을 이야기했어요. 환경보호계획을 내놓았고 2000년 된 이름을 되찾겠다고 했습니다. 재판관들이 어떤 쪽에 마음이 기울까요? 법은 숫자를 따릅니다. 하지만 판결은 사람이 내려요. 사람은 이야기에 움직이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헤이그의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도쿄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차관이 보낸 거였습니다. 변론 어땠나?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장을 쳤습니다.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쪽이 훨씬 넓게 준비해왔어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무슨 뜻이야? 저는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우리는 바다를 자원으로 봤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사람과 역사와 이름으로 봤어요. 같은 물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호텔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싸움은 협정 문구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 바다가 어떤 바다로 기억될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하는 쪽이 이길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 답이 없었습니다. 변론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뉴스를 틀었는데 화면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속보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대, 동해 해역으로 출항.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NHK 화면에 이지스함 2척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호위함 4척이 따르고 있었어요. 총 6척. 함대가 회색 파도를 가르며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울릉분지 해역 도착 예상 시간 4시간에서 6시간.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하지만 화면 속 함대는 담담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직전의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급히 옷을 입고 평화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복도가 어수선했어요.
각국 외교관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하야시 국장님, 도쿄에서 연락 왔습니다. 일본 대표단 수행원이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 외무성 긴급 공문이 떠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오늘 새벽 내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울릉군지 군사적 시료지배 방침이 공식화됐어요. 군사적 시료지배.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법정에서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도쿄는 군함을 보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외교와 군사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쿠리하라 작전통제국장이 직접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함대 항로는 이미 설정됐고요. 저는 태블릿을 돌려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재판부는 알고 있습니까? 아직 공식 통보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CNN과 BBC가 이미 보도하고 있어요. 복도 끝에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방송 채널이 동시에 나오고 있었어요. NHK, CNN, BBC, 알자지라. 모두 같은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본 함대가 동해를 향해 달리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화면 하단 자막이 방송마다 달랐습니다. NHK는 일본의 얼음유전 해역이라고 썼어요. CNN은 동해 일본의 해역이라고 병기했고요. BBC는 처음에 일본해라고 썼다가 잠시 후 동해로 고쳐 썼습니다. 이름조차 통일되지 않은 바다. 그 바다로 군함이 가고 있었어요. 오전 11시쯤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한국 대표단 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김혜린이 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복도에서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끊고 제게 다가왔어요. 하야시 국장님, 아셨겠지만 상황이 심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함대만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녀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해저 탐지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빨간 점 2개가 울릉군지 아래쪽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핵잠수함입니다. 두 척이 심도 200m를 유지하면서 울릉군지 쪽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중국까지.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일본은 수면 위에서, 중국은 수면 아래에서. 두 나라가 동시에 그 바다로 밀려오고 있었어요. K드릴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혜린이 잠시 침묵했어요. 아직 방어 모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어요. 윤선우 박사님이 직접 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녀가 다시 전화를 걸러 돌아갔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섰어요. 화면에는 동해 전체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일본 함대 6척이 북서쪽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중국 잠수함 2척이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시추선 한빛 1호와 K드릴, 유닛 24기가 점으로 찍혀 있었어요. 거미줄처럼 배치된 K드릴 유닛들이 울릉군지 핵심 저장소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바깥으로 군함과 잠수함이 조여오고 있었죠. 이게 전쟁 직전의 모습이구나.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지도 위의 점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바다 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함대에는 수천 명의 일본 자위대원이 타고 있었고 잠수함에는 중국 해군이 있었습니다. 시추선에는 한국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지금 같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한국 뉴스 채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한강변이었어요. 시민 수십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어요. 낡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동해를 지키자. 아나운서가 그를 소개했어요. 박용식 씨, 83살. 전직 해군 부사관으로 30년간 동해 명칭 운동을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어요. 이 바다는 단 한 번도 싸움 없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단단했습니다. 일본이 이름을 가져갔고 중국이 어장을 넘봤고 우리는 매번 뺏기고 되찾기를 반복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TV 화면을 가리켰어요. 일본 함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배들이 우리 바다로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한 적이 없어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시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훔쳤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 노인에게 동해는 지도 위의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었어요.
평생을 바친 싸움이었습니다. 일본에는 저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렇게 한 바다를 위해 30년을 싸운 사람이. 오후 5시 레비아탄 통제실에서 영상통화가 연결됐습니다. 김혜린이 회의실에 프로젝터를 설치했어요. 벽면에 통제실 내부가 비쳤습니다. 윤선우가 상황판 앞에 서 있었어요. 현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황판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흘렀습니다. 일본 함대 위치, 중국 잠수함 심도, K드릴 유닛 상태, 시추선 한빛 1호의 승무원 현황까지. 일본 함대는 현재 울릉분지 외곽 50km 지점입니다. 약 2시간 후면 K드릴 방어 반경에 진입해요. 윤선우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긴장감을 높였어요. 중국 잠수함은 심도 200m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접근 중입니다. 아직 적대 행위는 없지만 K드릴 유닛 근처까지 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김혜린이 물었습니다. 방어 모드 발동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경고 송출, 2단계는 통신 차단과 비살상 대응, 3단계는 윤선우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3단계는 아직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발동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상황판을 바라봤어요. 점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점이 군함이고 잠수함이고 시추선이고 사람이었습니다. 동해라는 바다가 처음으로 거대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도 위의 푸른 색깔이 아니었어요. 군인과 기술자와 어민과 시민의 삶이 한꺼번에 얽힌 무대였습니다. 자원과 군사와 언론과 역사가 동시에 충돌하는 공간이었어요. 그 바다 한가운데로 우리 일본 함대가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외교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전쟁의 한쪽 편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헤이그의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동해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함대와 잠수함 사이에 낀 시추선에서 사람들은 어떤 표정으로 밤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처음으로 그들의 얼굴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윤선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두운 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야시 국장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평소의 차분함과는 다른 뭔가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저는 코트를 걸치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평화궁 쪽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정문이 아니라 뒤쪽 골목에서 내렸습니다. 윤선우가 작은 철문 앞에서 멈췄어요. 여기가 어딥니까? 도서관 별관 자료실입니다. 평소에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가 카드키를 찍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좁은 계단이 나왔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왜 저를 여기로 데려오시는 겁니까? 직접 보시면 압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복도를 비췄습니다. 오래된 문서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죠. 복도 끝에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윤선우가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는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는 레비아탄 프로젝트 설계 문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K드릴과 레비아탄 시스템의 설계 원본입니다. 한국 정부 기밀 문서예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겁니까? 저는 일본 외무성 사람입니다. 알고 있어요. 윤선우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철을 펼치며 말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직접 보셔야 해요. 우리가 뭘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적국의 기밀 문서를 보는 건 외교관으로서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레비아탄의 정체를 알고 싶었거든요. 의자에 앉아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술 스펙이 나왔어요. K드릴 유닛 외피 재질, 티타늄 합금. 설계 압력 저항 심도 12,000m. 실제 운용 심도 약 2,000m.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2,000m요? 설계상 한계치입니다. 실제로 그 깊이까지 내려간 적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레비아탄 방어 시스템 도면이 나왔어요. 초음파 방벽 반경 5km, EMP 영향 반경 500m. 방어 모드 단계 총 3단계. 초음파 방벽이 뭡니까? 접근하는 물체를 감지하고 경고하는 시스템이에요. 반경 5km 안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EMP는요? 전자기 펄스입니다. 반경 500m 안의 전자장비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켜요. 어뢰나 미사일의 유도 장치를 무력화하는 데 쓸 수 있죠. 저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도면에 무기 탑재 공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어뢰관 크기의 빈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무기를 넣을 수 있었다는 겁니까? 네. 윤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논의됐어요. 탄두를 장착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K-드릴 유닛이 해저 요새가 되는 거죠. 접근하는 적을 직접 공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비어있네요. 네.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서류철 뒷부분을 펼쳤어요. 방어 프로토콜 절차가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외부 충격 감지 시 경고 송출. 2단계, 통신 차단 및 비살상 EMP 방어. 3단계. 저는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방송망 및 플랫폼 50여 개의 현장 영상 동시 송출.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같은 문장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윤선우가 말했어요. 누군가가 K-드릴을 공격하면 그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CNN, BBC, NHK, 알자지라, 유튜브, 트위터까지 50여 개 채널에 동시에 송출돼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통신 해킹 모듈이 탑재되어 있다는 겁니까? 해킹이라기보다는 긴급 방송 시스템이에요. 국제해양 안전 프로토콜에 기반한 거죠. 물론 우리가 독자적으로 확장했지만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미세하게 깜빡였어요. 저는 그제야 레비아탄의 정체를 이해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방패도 아니었습니다. 거울이었어요. 공격하는 자의 모습을 전 세계에 비추는 거울. 탄두를 넣을 수 있었는데 안 넣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윤선우가 잠시 침묵했어요. 우리도 괴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 해역을 지키기 위해 적을 침몰시키는 요새를 만들 수 있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가 서류철을 닫았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바다를 지키는 거였어요. 누군가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기 대신 카메라를 넣었습니다. 탄두 대신 송출 모듈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야시 국장님. 윤선우가 저를 바라봤어요. 지금 일본 함대가 울릉분지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 함대가 K-드릴에 포격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어요. 일본 이지스함이 포문을 여는 장면. 포탄이 K-드릴을 향해 날아가는 장면. 그리고 그 순간 전 세계 TV와 스마트폰에 그 장면이 뜨는 장면. 일본 군함이 민간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세계 각국이 일본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한국의 전략입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전략이라기보다는 선택이에요. 윤선우가 말했습니다.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진실로 이기는 거죠. 누가 먼저 괴물이 되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괴물이 되지 않기로 했어요. 상대가 괴물이 되도록 기다리는 거죠. 그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왜 이걸 저한테 보여주셨습니까? 국장님이 선택하실 수 있게요. 선택이요? 네. 이 방을 나가시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서 함대 작전을 계속 지원하시든지 아니면 그가 말을 멈췄어요. 아니면요? 진실을 말하시든지.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바라봤어요. 레비아탄 프로젝트 설계 문서라는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30년 동안 일본 외무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협정을 지키고 국익을 추구하고 지시를 따랐어요.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삶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킨 건 협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국의 잔상이었을까요? 우리가 추구한 건 국익이었을까요? 아니면 탐욕이었을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겨우 그렇게 말했어요. 윤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함대가 K드릴 반경에 들어가기까지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다리가 풀렸어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헤이그의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한 요새.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은 탄두 대신 카메라를 선택했습니다. 적을 침몰시키는 대신 진실을 송출하기로 했어요. 힘이 아니라 정직으로 싸우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우리는 함대를 보냈습니다. 포탄을 장전하고 있었어요. 괴물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편에 설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것들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혜린에게 연락했어요.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짧게 대답했어요. 오후 3시, 평화궁 기자회견장입니다. 준비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비쳤어요. 30년 동안 일본 외무성을 위해 일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 태어나려는 사람의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반, 평화궁에 도착했습니다. 기자회견장 앞 복도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카메라맨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기자들이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40여 개국에서 온 언론이었어요. CNN, BBC, NHK, 알자지라, 로이터, AFP까지.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지켜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혜린이 복도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비되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녀가 살짝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을 말하는 건 준비가 필요 없으니까요. 그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단상 위에 마이크가 놓여 있었고 그 뒤로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으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겨우 버티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하야시 켄타로입니다. 일본 외무성 국제해양법 국장입니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어요.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일본 정부의 지시가 아니라 제 양심에 따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장에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일본 측 수행원 몇 명이 복도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게 보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은 울릉분지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해역을 조사했고 시추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숨겼습니다. 리모컨을 눌렀어요.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울릉분지 3D 지층도였어요. 이 데이터는 한국이 25년에 걸쳐 수집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 표시된 지층 곡선의 상당 부분은 일본이 먼저 파악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이 바다에 자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휘갈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했어요. 한국이 이 자원을 개발하면 우리의 에너지 전략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정을 방패로 썼어요. 중간선 원칙을 내세워 한국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자원을 가져가려 한 게 아니라 한국이 가져가지 못하게 막으려 한 겁니다. 회의장이 더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오키나와 해고 단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은 중간선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면도를 보세요.
오키나와 해구가 일본 열도와 울릉분지 사이를 끊고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울릉분지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 대륙봉과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어요. 지도 위에 빨간 선이 그려졌어요. 한반도에서 울릉분지까지 연결되는 대륙봉 경계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시했어요. 중간선이 우리에게 유리했으니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리고 이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오래된 지도들이 나왔습니다. 18세기 유럽 지도, 19세기 미국 지도, 20세기 초 일본 지도. 이 바다는 원래 여러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동해, 일본에서는 일본해, 유럽에서는 때로 조선해라고도 불렸어요.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된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지도가 떴어요. 1929년 국제수로기구 해돋이비였습니다. 1929년 국제수로기구가 처음으로 이 바다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했습니다. 그 해가 어떤 해였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기입니다. 한국은 국제기구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태였어요. 회의장에 탄식이 흘렀어요. 일본해라는 이름은 국제적 합의의 결과가 아닙니다. 한쪽의 목소리가 지워진 상태에서 굳어진 이름이에요. IHO와 UN 지명 규범은 인접국가 간 해역 이름을 병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다에서는 그 원칙이 무시되어 왔습니다. 저는 마이크에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이번 재판에서 자원만이 아니라 이름도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 바다를 동해라고 불러주십시오. 발언을 마쳤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그때 연문이 열렸어요.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관단이 입장했습니다. 21명의 재판관이 반원형 탁자에 앉았어요.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본 재판소는 울릉분지 및 인근 해역에 관한 판결을 내리고자 합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어요. 첫째, 울릉분지 가스하이드레이트에 대한 한국의 단독 개발권을 인정합니다. 해당 면적은 약 3,000제곱킬로미터이며 추정 에너지 규모는 한국 연간 가스 소비량의 30년분에 해당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한국 대표단 쪽에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둘째, 한국이 제시한 환경 모니터링 계획을 채택합니다. 울릉분지 개발은 해저 생태계 보호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의장이 서류를 넘겼어요. 다음 문장을 읽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셋째,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본 재판소는 해당 해역을 동해라 칭합니다. 본 결정문과 관련 문서에서 이 명칭을 사용합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동해. 그 두 글자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박수가 천둥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았어요. 그때 벽면 모니터에 위성 화면이 떴습니다. 동해 해역 실시간 영상이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 함대 6척이 화면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함대가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울릉분지를 향하던 뱃머리가 서서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속도도 줄어들었습니다. 철수하는 거였어요. 회의장에 탄성이 터졌습니다. 일본 함대가 물러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외쳤어요. 카메라들이 일제히 모니터를 향했습니다. 다른 모니터에는 레비아탄 통제실 화면이 떴어요. 중국 핵잠수함 2척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중국 잠수함 심해로 잠항 중. 울릉분지 해역에서 이탈합니다. 윤선우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렀어요. 판결 후 6시간도 되지 않아 함대와 잠수함이 모두 물러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끝났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한국 뉴스 생중계 링크가 와 있었어요. 눌러봤습니다. 서울 한강변이었어요.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박용식 노인이 서 있었어요. 그가 스마트폰을 들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판결문이 떠 있었어요. 하단에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해당 해역 동해. 노인이 스마트폰을 확대했어요. 그 두 글자를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동해. 그가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끝났구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주름진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주변 시민들도 눈물을 훔쳤어요. 30년. 그가 이 이름을 위해 싸운 시간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질문이 떠올랐어요. 일본을 배신한 걸까? 아니면 진실을 선택한 걸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하야시 켄타로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뭔가 새로운 게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을 나오는데 김혜린이 다가왔어요. 국장님,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그냥 하야시라고 불러주세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야시 씨, 고맙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헤이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어딘가 밝아 보였어요. 동해. 그 이름이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이제 그 바다는 국제문서에 동해로 기록될 거였어요. 적어도 이 재판소에서는요.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지도에 일본해라고 적혀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이었어요. 그리고 균열은 언젠가 벽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제시도. 며칠 뒤 저는 서울에 있었어요. 남산 자락의 작은 안전가옥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마련해준 곳이었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낯선 도시였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어요.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12월 초였어요. 헤이그에서의 기자회견이 마치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TV를 켰어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동해 얼음유전에서 첫 상업 생산이 시작됩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시추선 한빛 1호가 떠 있었습니다. 파란 바다 위에 하얀 선체가 빛나고 있었죠. 갑판에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초기 1일 생산량은 수만 세제곱미터 규모입니다. 한국 에너지 자립의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카메라가 선장을 비췄어요. 막하늘이었습니다. 헬멧을 벗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선배들이 뿌린 씨앗이 드디어 열매를 맺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화면 하단에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울릉분지 주변 해역이었어요. 지도 위에 적힌 이름을 봤습니다. 동해. 일본해라는 글자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냥 동해였습니다. 그 두 글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내가 한 일이 여기까지 이어졌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모이라 한슨. 헤이그 국제해양법 재판소 법률가였죠. 하야시 씨, 판결문 최종본을 보내드립니다.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어요. PDF 문서였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며 읽었어요. 본문 중간쯤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본 재판소는 해당 해역을 동해라 칭하며 본 결정문과 관련 문서에서 이 명칭을 사용한다. 각주가 달려 있었어요. 본 문서는 1998년부터 2024년까지 울릉분지 한국조사 데이터에 기반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공. 윤선우와 그 선배들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25년의 시간이 각주 한 줄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들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점심 무렵 문이 열렸어요. 윤선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냄비를 들고 있었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점심 드셔야죠. 그가 냄비를 식탁에 올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직접 끓이셨습니까? 아내한테 배웠어요. 맛은 보장 못하지만. 그가 슬쩍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김치찌개가 얼큰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지만 맛있었어요. 뉴스 보셨습니까? 윤선우가 물었어요. 네. 첫 생산 시작했더군요. 25년 걸렸습니다.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제가 처음 울릉분지에 갔을 때 28이었어요. 지금은 53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그 바다에 쏟았어요. 후회하십니까? 아니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아침에 선배들 생각이 났습니다. 1998년 첫 탐사 때 함께했던 분들이요. 절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날을 보지 못하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고. 그 바다가 이제 우리 거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하야시 씨. 윤선우가 저를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제가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요. 당신이 기자회견장에서 한 말, 저도 들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가 잔을 들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 용기를 가졌어요. 그게 고마운 겁니다. 저는 잔을 들어 그와 부딪혔어요.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오후 3시 사토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어요.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도쿄에서요? 네. 짐 정리하느라. 그가 캐리어를 내려놓았어요. 안에는 옷가지와 책 몇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이게 다입니까? 필요한 건 이것뿐입니다. 사토가 소파에 앉았어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 언론이 난리더군요. 하야시 전 국장, 매국노인가 양심인가. 그런 제목이 달렸어요. 맞습니다. 저도 거기 나왔어요. 하야시의 신복, 같이 도망친 사무관. 뭐 그런 식으로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돌아갈 수 있습니까? 글쎄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았어요. 미안합니다. 당신까지 끌어들여서. 아닙니다. 사토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선택한 겁니다. 국장님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도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게 됐습니까? 네. 이제 압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바다를 자원으로만 봤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역사로 봤어요.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윤선우는 돌아갔고 사토는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 낡은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30년 동안 쓰던 거였어요. 언젠가 떨어뜨려서 촉이 약간 부러져 있었죠. 버리려다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만년필을 집어들었어요.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상단에 제목을 썼어요. 침묵하지 않는 바다. 글자가 약간 삐뚤어졌습니다. 부러진 촉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헤이그에서 있었던 일 레비아탄의 진실, 동해라는 이름을 되찾기까지의 과정. 누군가는 알아야 했습니다. 300페이지쯤 될 것 같았어요. 일본과 한국과 헤이그를 오가는 회고록. 한 일본인이 진실을 선택하기까지의 기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동쪽 하늘이 어둑했습니다. 그 방향에 울릉분지가 있었어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추선이 가스를 뽑아 올리고 있을 거였어요. K드릴 유닛들이 심해를 지키고 있을 거였습니다. 동해.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봤어요. 이제 저도 그 바다를 일본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제 마음속에서는요.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어요. 세상의 모든 지도가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일본해라고 부를 거였어요. 하지만 균열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균열이요. 그리고 균열은 언젠가 벽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만년필을 내려놓았어요. 공책을 덮었습니다. 내일부터 쓰기 시작해야겠어요.
한 글자씩 천천히. 부러진 촉으로도 글은 쓸 수 있으니까요. 창밖의 동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바다를 향해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동해야, 이제 너를 제대로 부를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